네, 이재명 소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관 정치부고 야당 탄압이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고투리 잡고 그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 6일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출석을 통보를 받았죠.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첫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뭐 검찰과 경찰이 총동원됐는데 이재명 겨우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좀 입장을 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공언하면서 망나니 칼춤을 휘두를 때도 보수 인사들은 묵묵히 조사받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사법기관에 대응을 해왔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3중 4중 방탄 무장을 하고도 검찰 소환하자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최병목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은 말꼬투리 잡기 아니냐 이건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말꼬투리 잡은 게 아니고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이 무효된 국회의원들 꽤 많이 있다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거는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이 법인카드 횡령에 대한 그것도 뭐 연관된 거니까 횡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끝내놓고 뭐가 안 나와서 본인 말대로 털다가 안 되니까 이걸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법 위반 부분은 9월 9일 며칠 안 남았죠.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를 하고 네. 그리고 관련 의혹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수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은 긴 터널로 보면 초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제 때문에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꼬투리나 뭐 먼지 털기나 뭐 안 되니까 뭐 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는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자신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네, 김현지 보좌관이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요.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된 시간은 이날 오후 3시 5분이었고요. 특히 여기서 전쟁입니다라는 글이 눈에 띄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자진과 부자주도 하면서 전쟁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전쟁입니다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 전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응수한 것이죠. 자, 진중권 전 교수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겹네요. 그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힘이 정이거든요.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거고요. 조국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또 시작입니다, 이게.
네, 진정권 작가 얘기는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 수사를 사법적인 영역에서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뭐 조국 시즌 2가 시작되는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박상규 위원께서는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지금 면에서 사실은 그래요? 이 조국 시즌 2라고까지 뭐 명명한 것은 진중권 교수 개인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원내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일정 통보. 사실은 이게 절차에 따라서 소환 일정을 통보한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아마 검찰은 기소를 할 겁니다. 수수는 예정이 돼 있고 예. 아까 김현지 보좌관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자가 노출된 시간과 그 3시 5분에 했는데 왔다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3시간 55분의 차이가 납니다. 예, 4시간 가까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걸 처음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간 간격으로만 따져볼 때 11시 10분 아닙니까? 예. 3시 5분에 봤기 때문에 한번 본 문자를 또 열어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국을 발칵 뒤집은 그 5글자가 바로 저 전쟁입니다 아닙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신문 호의 제목이 바로 워 브로크아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연상해 볼 때 자, 이게 이제 사법적인 트랙이 있지만 정치적인 트랙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또 각도를 보세요. 저게 보통 그 필름을 붙이면 찍을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 잠시 후에 또 해볼 예,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고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힘의 논리라 그랬는데 그 원내 압도적 다수 정당과 권력을 쥔 대통령실 여권과의 힘겨루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조국 시즌 2의 시작이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자, 이제 9월 6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에 설치 말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자,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쓰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서면 안 됩니다.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저 확실치는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께서 거의 뭐 그냥 확실화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채널A가 좀 이제 민주당 내를 취재를 해보니까 대략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측의 정치권 인사들의 측근 그룹에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포토라인에 대표님께서 쓰시면 이게 일을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근데 이 대표 측근 그룹 중에 법조계 그룹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아유 대표님 아닙니다. 이 정치 보복에 맞서서 대표님이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해요. 우리 법조인이신 서정욱 변호사, 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석은 이제 그 의무입니다. 우리 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한 3-4차례 통보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의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뭘 했습니까?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분이 출석도 안 하고 또 이게 검찰 보고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수사 협조입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다가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지 알더라. 이게 우롱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 했더니 진짜 협조하는지 알더라. 이게 저는 우롱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쟁 운운하는데 범죄 혐의자, 피해자, 혐의자가 공권력을 상대로 이게 전쟁하는 거, 이게 정당한 전쟁입니까? 우리가 정당한 공권력이 수사하는데
그걸 전쟁을 벌이면 그게 쿠데타나 반란이지 어떻게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일단 혐의를 받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성실하게 법 앞에 평등하니 야당 대표 뭐 방탄 그 조끼가 별 겁니까? 성실하게 협조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롱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개인적 의견을 토대로. 예. 네, 검찰에서는 또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이재명 대표 당시 발언이 영상이 있다. 그리고 이 녹취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이제 기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검찰 소환 통보가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소할 텐데 출석해서 괜히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추석 앞두고서 추석 밥상에서 이제 얘기 나눌 때 정치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주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계속 또 공격을 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소가 될 거는 거의 뭐 명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그 태도로 본다면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예. 그러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정치권들 또 특히 대표가 됐잖아요. 그 민주당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대표가 그냥 개인 생각만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에 괜히 들러리를 서는 모습 자체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분 중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 당위를 떠나서 출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 불출석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여기 계신 네 분 다 같은 생각을 뭐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출석에도 좀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는 출석에 것이 무게를 둔다. 네. 아까 그 박성준 대변인이라는 언론인 출신 대변인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양쪽에 나란히 서서 50대 50의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며칠 보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추이를. 여론의 향배, 특히 그 중도 무당파의 여론 향배가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느 쪽으로 어차피 아까 최병명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나긴 기소 시리즈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굉장히 정치적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 반박하는 말을 실컷 하고 들어가서 말을 안 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나가서 무시할 거냐 이것은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4월 후면 뭐 이제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한번 좀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지금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검정색 화면으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전혀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안 필름이 붙여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었고 이 전쟁입니다. 이번 문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보안 필름을 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본회의장에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보시는 바대로 저 정중앙에서 가장 저 왼쪽에 이재명 대표의 자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찍기 좋은 위치였던 것이죠, 자리가. 예. 그런데 어쨌든 저간에 찍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노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최병모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이제 사진 찍힌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거기에는 보안 필름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각도가 약간 옆에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나온지 몰랐죠. 근데 이번에 지난 7월 달에는 각도가 약간 빗나가니까 시꺼멓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러게요. 보안 네. 필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찍힌 것도 정면에서 찍힌 건 아니에요. 약간 각도가 옆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왼쪽 화면 보면은 네. 7월 달 화면 보면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을 계속 뭐 만지작하는데 만지작거리고 전혀 안 이렇게 보여요. 한눈에도 전혀 안 보이죠. 네. 저건 보안 필름이 있는 거고 네. 이번에는 없는 건데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휴대전화가 바뀌었거나 그렇죠. 보안 필름이 없는 휴대전화로 네. 아니면 먼저 거에서 보안 필름을 떼냈거나 근데 떼냈다기보다는 휴대전화가 2대 1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더군다나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뭐 첫 번째 받는지 두 번째 받는지가 대략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3시간 55분 뒤에 본 거잖아요. 두 번째로 봤을 가능성이 있고 저게 오후 3시 5분인데 3시 25분에 박성준 그 대변인의 논평이 나와요.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첫 번째 본 거라면 3시 5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 그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박성준 대변인한테 알리고 자 이거 논평 내라고 얘기를 해도 3시 25분에 논평이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20분 만에. 네. 그건 뭐 우리 기자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박성준 대변인도 그래서 저 3시 5분 이재명 대표가 저 문자를 보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논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의도적인 노출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보복 수사란 건데 지도부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소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점점 압살당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배운 게 검찰질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전두환에 비유하고 또 정권을 향해서 검찰질밖에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지도부. 자,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가 왔잖아요. 이게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 그 정치적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네. 뭐 전두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정치 탄압을 했던 인물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이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 탄압의 행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징성을 갖는 인물로 전두환의 인물을 끄집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혐의 무송치가 지금 송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불송치가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고 소환 조사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하죠, 압수수색 100여 군데 하죠. 이게 형평성이 맞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에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왜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예. 이거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요. 네. 대부분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게 대장동 관련자들이 벌써 이게 1심 재판이 다 끝나갑니다. 그때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이게 이재명 후보는 봐주고 이렇게 뭉갰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되는 거지. 뭐 저는 특별하게 타겟을 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건 아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 이게 그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완전히 먼지 털듯이 하는 게 정치 보복인데 이거는 이게 대장동이나 백현동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솔직히 백현동 이번에 가장 큰 혐의가 세 가지 백현동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국토부에 공문이 공개된 거예요. 솔직히 제일 첫 건 김모 씨가 영입되면서 4등급 상향된 걸 이걸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한 데서 했다. 이재명 분들이 변호사 아닙니까? 협박이 뭔지 몰라요? 직무유기가 몰라요? 직무유기라는 게 법에 의무가 있는데도 아내가 처벌하는 게 직무유기인데 국토부 공문에는 재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게 엄청난 문제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착수된 거지 정치 보복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정호 변호사 말씀 중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강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하나하나 또 짚어볼 거니까 끝까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이 출석 이 과정을 놓고도 지금 공방, 진실 공방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난달 26일까지 이재명 대표 쪽에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 6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 소환 요구한 사건 3건 중에 2건은 이미 서면 조사 해갖고 써갖고 보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또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 2건은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 없는 거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서면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박성준 대변인 준비 중이었다고 했으니까 없었겠죠. 자,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우리 박상규 위원 어떻습니까? 네, 뭐 극단적으로 너무 이 극과 극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건 결국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해서 판사가 이제 저걸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저것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역시 증거와 믿을 만한, 납득할 만한 그 진술자의 이제 증언인데 지금 워낙 협박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고 그런 것으로 할 만한 취지보다는 오히려 뭐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공문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다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리고 이제 9일을 넘겨서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아마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1, 이재명 2, 이재명 3 나중에 언론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명 1호 재판이죠. 이재명 2호 재판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그야말로 오랜 이 재판의 시작이다.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거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이게 어떤 게 진실이야. 믿고 싶은 진실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진실은 지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앞서서 서 변호사께서도 그리고 박상규 의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사실상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은요. 위에 들으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앞서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최병훈 평론가님, 네. 이 공문이 수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국토부가 요청하는 일은요. 그 백현동 부지라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잖아요. 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다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협박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권한은 용도 변경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4년에 국토부가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는데 성남시가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네. 국토부가 또 실제 그 요청했던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4단계로 상향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건 다 거절했으면서 그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재명 그 후보가 2006년에 성남시장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을 시행업자가 영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이 용도 변경 작업이 급진전해서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용도 변경이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국토부의 요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성남시가 고유한 그 자기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청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거는 성남시 이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협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공문 오간 거하고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자, 또 하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지낸 고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고 한 것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번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고 김문기 씨 아들은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나 성남시장 내가 재직할 때는 김문기 씨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근데 김문기 씨 아들은 이재명에 8년간 충성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연을 맺었는데 왜 성남시장 때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더군요. 바로 이겁니다. 2017년에 올린 글. 성남시는 보도블록 교체 시에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단동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씨를 과연 몰랐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그 판례를 보면요. 기억이 나는 게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이게 위정이라는 판례는 뭐 수두룩합니다. 우리 판례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의 내심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죠. 뭐 이재명 지사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인 정황상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부인하면 이게 이것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황을 보면 2015년에 9박 10일 동안 이게 뉴질랜드, 호주 여행을 했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도 같이 짓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표창장도 죽고요. 그리고 이게 하위직이 아니에요. 개발 1차장이에요. 개발 1차장. 그래서 결국에 8년 동안 잘 알았다. 특히 그 고인의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대표의 그 핸드폰 번호도 저장돼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왜 모른다고 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충분하다 봐요. 바로 이게 유동규 씨 있잖아요.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이분을 내 측근이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니까 내 측근이 아니다. 본인의 유비 관우 장비할 때 본인의 장비라고 불린 측근 중에 측근 있잖아요. 이분이 내 측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나는 무관하다. 이러기 위해서 이게 저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또 마지막 쟁점은 이런 것이죠. 한번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거,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이제 대장동 공모 지침서인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당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직접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도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언론 보도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게 또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된다면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또 다음 대선에 이 대표가 출마하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게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유죄가 그러니까 확정이 이제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왜냐면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받았던 지원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게 감정적 표현이고 느낌의 표현 아니겠어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공문도 하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문이 있고요. 전화로도 여러 번 압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왜 이거 안 받아주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요청을 하는 걸 계속 3번 정도 요청이 왔는데 3번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왜냐면 원래 거기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그걸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이라고 느끼는 건 개인적인 감정의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사실관계나 무슨 뭐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협박이라고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지금 100만 원 이상의 그 판결이 나와서 그 뭐 보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저 보존 부분은 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되는 셈이어서 이게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사안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다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벌금 90만 원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없는 거. 그건 뭐 피선거권도 있고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에서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거 그거 다시 반환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넘어간 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간 저 죄목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뭐 80만 원 벌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피선거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넘어간 3가지 중에 뭐 다 인정될지 아니면 뭐 몇 가지가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100만 원이 넘는다 하면 분명한 거는 대선에 이재명 못 대표는 나온다. 5년 뒤에 그 대선에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서정욱 변호사는 법조인이시니까 이 3가지 지금 허위사실 공표 중에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좀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그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요. 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합의 5년이 하고 그다음에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합의가 7년이 합니다. 형량이 일단 5년이 하고요. 제가 보기에 3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 저는 백현동으로 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은 국토부의 공문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은 뭐 기자 어떻게 카드라 통신 그건 카드라 통신이에요. 뭐 협박 그거는 증거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처분 문서 국토부의 공문이 있잖아요. 그게 의문지 아닌지 직무유효가 되는지 노잖아요. 따라서 저는 또 이게 의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모 씨 측근 때문에 변경해 주느냐 아니면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유권자의 판단에 제일 무겁고 두 번째는 대장동으로 봐요. 대장동 덕에 그 분명히 공문이 기획국에서 만든 서류가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실무진의 건의를 받고도 안 해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건의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대장동의 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는 이제 그거는 뭐 주관적 기억이고 좀 한다면 그거는 좀 낫다 보이고 저는 순서는 이게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